흔히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로마가 지중해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제국으로 자라나기까지는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긴 역사는 화려한 정복의 기록인 동시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위기를 견뎌낸 가혹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범했던 도시는 어떻게 전 유럽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이탈리아 반도의 중간 지점, 테베레 강이 유유히 흐르는 곳에 7개의 언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팔라티누스 언덕은 훗날 세계의 중심이 될 한 작은 마을이 태어난 곳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인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가 이 언덕에서 시작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권력 다툼에 밀려난 할아버지 때문에 쌍둥이는 태어나자마자 바구니에 담겨 테베레 강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강물에 떠내려가던 아기들을 발견한 것은 한 마리의 암늑대였습니다. 암늑대는 젖을 물려 쌍둥이를 돌보았고 이후 양치기 부부에게 거두어져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납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형제는 빼앗긴 권리를 되찾은 후 자신들이 목숨을 건졌던 그 장소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위치를 두고 두 형제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형인 로물루스는 팔라티누스 언덕을, 동생인 레무스는 아벤티누스 언덕을 주장했죠. 하늘을 나는 새의 숫자를 통해 신의 뜻을 묻는 세 점을 쳤지만 의견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로물루스가 자신의 언덕에 흙을 파내고 성벽을 쌓기 시작하자 레무스는 이를 조롱하며 그 낮은 성벽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분노한 로물루스는 동생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성벽을 넘는 자는 누구든 이렇게 될 것이다. 형제의 피를 대가로 세워진 이 도시는 기원전 753년 형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로마의 건국 신화는 이처럼 형제 간의 비극적인 갈등을 품고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된 로물루스는 도시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신분과 출신을 묻지 않고 이주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갈 곳 없는 도망자나 가난한 빈민,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로마로 몰려들었죠. 인구가 늘어나자 로물루스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100명의 연장자들을 뽑아 조언을 구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정치의 핵심이 되는 원로원의 시초입니다. 초기 로마는 철저하게 실력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로물루스 이후 로마는 6명의 왕을 더 맞이하며 로마 왕정 시대를 열어갑니다. 당시 로마의 왕은 핏줄로 세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 원로원의 추천과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는 독특한 방식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왕 누마 폼필리우스는 척박한 땅에 종교와 법률을 정비하여 로마 사회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는 평화를 사랑한 왕이었으며 무력보다는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뒤를 이은 왕들은 주변 마을들을 병합하며 영토를 넓히고 로마의 첫 번째 하수도인 클로아카 막시마를 건설하여 습지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개간했습니다. 왕정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북부에 살던 에트루리아 출신의 왕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가장 발전된 건축 기술과 세련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통치 아래서 로마는 단순한 흙집들이 모인 작은 촌락의 모습을 벗어납니다. 단단한 돌로 포장된 도로가 깔리고 광장에는 상점들이 들어섰으며 언덕 위에는 웅장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는 보라색 테두리의 겉옷이나 묶음 지팡이인 파스케스 같은 상징물 역시 에트루리아로부터 받아들인 문화입니다. 이렇게 로마는 주변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며 번듯한 도시국가의 외형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왕정 후반기 에트루리아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며 번영하던 로마는 곧 지배체제에 크나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에트루리아 출신의 마지막 왕 타르키니우스 수페르부스는 이름에 담긴 뜻처럼 매우 오만하고 폭압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원로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왕에 대해 귀족과 시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의 아들이 콜라티누스라는 귀족의 아내 루크레티아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준 것입니다. 깊은 수치심과 절망에 빠진 루크레티아는 가족과 친척들을 불러 모아 억울함을 호소한 뒤 그들 앞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억눌려 있던 로마인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루크레티아의 친척이자 훗날 로마의 영웅이 되는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피 묻은 단검을 높이 빼어들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루크레티아의 고결한 피를 걸고 맹세하건대 나는 오만한 타르키니우스와 그의 일가족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할 것이다. 앞으로 로마에 왕이라는 자가 발을 들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기원전 509년 로마 시민들은 봉기를 일으켜 타르퀴니우스 일가를 도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로써 250년 가까이 이어지던 왕정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왕에게 권력을 주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대신 공공의 것, 즉 레스 푸블리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출발점이었죠. 새로운 공화정 체제에서 왕을 대신해 나라를 이끄는 최고 관직은 집정관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집정관은 단 한 명이 아니라 반드시 2명을 뽑았습니다.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든 장치였죠. 임기 역시 단 1년으로 제한하여 권력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로 구성된 국가 최고 자문기관인 원로원은 집정관에게 조언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왕을 몰아냈다고 해서 모든 로마인이 평등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공화정은 철저하게 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집정관을 비롯한 주요 관직과 원로원의 자리는 오직 소수의 귀족들만이 차지할 수 있었죠. 반면 평민들은 국가를 위해 기꺼이 전쟁터에 나가 피 흘려 싸웠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잦은 전쟁으로 농사를 망친 평민들은 빚더미에 앉기 일쑤였고 빚을 갚지 못해 노예로 전락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참다 못한 평민들은 뭉쳐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이웃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대의 다수를 차지하던 평민 출신 병사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로마 시내를 빠져나가 근처의 성산이라는 험준한 언덕으로 철수해버렸습니다. 나라를 지킬 병력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당장 적의 침략을 막아낼 길이 없어진 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급해진 원로원은 언변이 뛰어난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를 특사로 파견하여 평민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그리파는 굳게 닫힌 평민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사람의 몸을 빗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의 위장이 가만히 앉아 음식만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음식을 소화해야 온몸에 피와 살이 되고 팔다리가 힘을 얻어 움직일 수 있는 법이죠. 귀족과 평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 로마라는 하나의 몸입니다. 이러한 설득과 오랜 협상 끝에 평민들은 귀족들로부터 중요한 양보를 얻어냅니다. 평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특별한 관직, 호민관을 신설하는 것이었죠. 호민관은 평민들에게 부당한 법안이나 명령이 내려질 경우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또한 호민관의 신체는 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여겨져 신성 불가침으로 선언되었고 누구든 호민관을 해치려는 자는 즉시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평민들의 권리 찾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은 글로 적혀 있지 않은 관습법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의 재판관들은 이 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귀족에게는 유리하고 평민에게는 불리하게 법을 해석하곤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평민들은 법을 명확하게 글로 적어 만천하에 공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기원전 450년경 로마 중심부의 광장인 포로 로마노에 12개의 청동판이 내걸렸습니다.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귀족들이 입맛대로 법을 바꾸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로도 오랜 세월 동안 귀족과 평민의 갈등과 타협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평민들은 끈질긴 투쟁 끝에 2명의 집정관 중 1명은 반드시 평민 출신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나아가 평민들만 모인 민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모든 로마 시민에게 동등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제도를 확립하기에 이릅니다. 핏줄이 아닌 다수의 뜻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화정 시스템이 뼈대를 갖춘 셈입니다. 길고 험난했던 신분투쟁의 과정을 겪으면서 로마는 내부의 갈등을 국가의 파멸로 이끌지 않고 제도의 개선을 통해 유연하게 해결하는 놀라운 정치적 성숙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단단하게 다진 로마는 이제 시선을 도시 밖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반도를 제패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역사상 가장 뼈아픈 굴욕과 위기를 겪으며 성장해 나갔죠. 기원전 390년 무렵 북부 이탈리아에 자리 잡고 있던 켈트족의 일파인 갈리아인들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를 침공해 왔습니다. 갈리아인들은 체격이 크고 용맹한 전사들이었고 로마 군대는 이들의 낯선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적들은 거침없이 로마 시내로 밀려들어와 도시를 불태우고 약탈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로마인들은 카피톨리누스 언덕이라는 작고 가파른 요새로 피신해 간신히 버텼습니다. 결국 로마는 갈리아인들이 물러가는 대가로 엄청난 양의 황금을 바치기로 굴욕적인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황금의 무게를 달던 중 로마인들은 갈리아인들이 가져온 저울추가 속임수라는 것을 눈치채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갈리아인의 족장 브렌누스는 자신의 무거운 칼을 저울 위에 턱하니 던지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패배자에게는 오직 비애뿐이다. 패배자는 어떤 부당한 대우도 감수해야 한다는 이 차가운 선언은 로마인들의 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낀 로마는 잿더미가 된 도시를 재건하면서 군대 체제를 완전히 뜯어고칩니다. 기존의 딱딱하고 무거운 밀집 진영 대신 지형의 제약을 덜 받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소규모 부대 단위인 마니플루스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병사들의 무기도 찌르기에 적합한 짧은 검으로 바꾸며 전투의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렸죠. 군대를 재정비한 로마는 남쪽으로 뻗어나가며 새로운 강적을 만납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등뼈라 불리는 험준한 아펜니노 산맥에 거주하던 삼리웅족이었습니다. 산압지형에 익숙하고 호전적이었던 삼리웅족과의 전쟁은 무려 반세기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군은 좁은 협곡에 갇혀 무기를 빼앗기고 적군의 창을 교차해 만든 멍에 밑을 고개를 숙인 채 기어서 지나가야 하는 카오디움의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무장해제된 군인이 적의 가랑이 밑을 지나는 것과 같은 이 행위는 씻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패배할 때마다 적의 장점을 배우고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군대와 물자를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 튼튼한 돌을 깔아 아피아 가도라는 포장도로를 건설한 것도 이때였죠. 탄탄한 보급로와 유연한 군대 편제를 바탕으로 로마는 끝내 삼리움족을 굴복시키고 이탈리아 반도의 중남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로마의 영토가 남쪽 끝으로 다가가자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부유한 그리스계 도시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남부는 마그나 그라이키아, 즉
대그리스라 불릴 정도로 그리스인들이 세운 식민 도시들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도시였던 타렌툼은 바다 건너 에피로스의 왕 피로스에게 구원 요청을 보냅니다. 뛰어난 전술가였던 피로스는 잘 훈련된 보병 방진과 함께 로마인들이 생전 처음 보는 무기를 이끌고 이탈리아에 상륙했습니다. 바로 전투 코끼리였습니다. 거대한 코끼리의 등장에 로마 군마들은 놀라 날뛰었고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피루스는 연이어 벌어진 전투에서 로마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군은 쓰러질지언정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하면 곧바로 동맹 도시들로부터 새로운 병력을 보충해 다시 전선에 나섰습니다. 반면 바다를 건너온 피루스의 군대는 병력 손실을 보충할 길이 없었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아끼던 장교들과 정예 병력 대부분을 잃어버린 피루스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런 승리를 한 번만 더 거두었다가는 우리 군대는 완전히 파멸하고 말 것이다. 자원과 인력의 소모전을 견디지 못한 피루스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철수하고 맙니다. 로마는 남은 그리스계 도시들을 모두 흡수하며 기원전 270년경 마침내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합니다. 로마가 이탈리아의 진정한 패권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히 전투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정복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거나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과 동맹조약을 맺고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패배한 도시들에게 일정한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세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로마가 전쟁을 벌일 때 군대와 물자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죠. 심지어 오랜 시간 충성스럽게 봉사한 동맹국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 독특한 동맹체제 덕분에 로마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병력을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패배한 적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거대한 운명 공동체로 묶어낸 포용력. 이것이 로마가 훗날 지중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주인이 된 로마의 시선은 이제 바다를 향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장화의 발끝 부분에서 좁은 바다를 건너면 바로 닿을 수 있는 커다란 섬, 시칠리아가 그 첫 번째 무대였습니다. 시칠리아는 땅이 비옥하여 밀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섬에 지배권을 두고 여러 세력이 얽혀 있었는데 이곳을 둘러싼 갈등은 로마를 새로운 차원의 전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당시 지중해 서부의 진정한 지배자는 아프리카 북부, 오늘날의 퀴니지 지역에 자리 잡은 카르타고였습니다. 카르타고는 뛰어난 항해술을 가진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국가로 상업과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해상 제국이었죠. 지중해 곳곳에 무역 거점을 두고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바다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는 원래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며 평화 조약을 맺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시칠리아 북동쪽 끝에 있는 메시나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작은 용병들의 분쟁에 두 나라가 동시에 개입하면서 지중해의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충돌이 시작됩니다.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진 제1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전쟁 초기 로마는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육군을 이끌고 싸우는 데는 이골이 나 있었지만 바다 위에서 싸우는 해전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에는 제대로 된 전함도, 배를 조종할 숙련된 선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카르타고 해군은 날렵한 갤리선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적선의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전술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특유의 학습 능력과 끈기를 발휘했습니다. 해안에 자초된 카르타고의 군함을 우연히 손에 넣은 로마는 그 배를 낱낱이 분해하고 구조를 철저하게 연구하여 똑같은 전함 100여 척을 단기간에 만들어냈습니다. 노를 젓는 선원들은 육지에 나무 의자를 일렬로 놓고 배에 탄 것처럼 노젓는 훈련을 거듭했죠.
여기에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장기인 육상 병력의 백병전을 바다 위로 끌어올 기발한 발명품을 전함 앞머리에 설치합니다. 코르부스, 우리말로 까마귀라고 부르는 승선용 다리였습니다. 기둥에 매달린 긴 나무다리 끝에 무거운 철제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적의 배가 다가오면 다리를 쾅 하고 내려찍어 두 배를 꽉 연결해버리는 장치였죠. 기원전 260년 시칠리아 북쪽 밀라의 앞바다에서 두 나라의 함대가 마주쳤습니다. 로마의 육중하고 둔탁해 보이는 배들을 본 카르타고 해군은 승리를 장담하며 빠르게 돌진해 왔습니다. 카르타고의 제독은 뱃머리에 달린 낯선 장치를 보며 코웃음을 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 육지 촌뜨기들이 배 앞머리에 달아놓은 흉측한 기둥은 대체 무엇이냐? 거리를 벌리고 놈들의 측면을 단숨에 들이받아라. 그러나 카르타고의 배가 가까이 접근하는 순간 로마의 함대 사령관 가이우스 두일리우스의 힘찬 외침이 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이다. 까마귀를 떨어뜨려라. 배와 배를 단단히 묶고 놈들의 갑판 위로 진격하라. 무거운 나무다리가 굉음을 내며 떨어졌고 날카로운 철제 갈고리가 카르타고 전함의 갑판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바다 위에는 두 배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리를 타고 방패와 짧은 검으로 중무장한 로마 군단병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바다 위의 전투가 순식간에 육상전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상에서의 배병전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카르타고 군인들은 로마군의 거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는 이 전투에서 카르타고 함대를 크게 무찌르며 바다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로마에게 유리하게만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거친 바다의 날씨와 백길에 익숙하지 않아 폭풍우를 만나 함대 전체가 수장되는 비극적인 재난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한 번에 수백 척의 배와 수만 명의 병력을 바다에서 잃어버리는 뼈아픈 일도 있었죠. 보통의 국가라면 전쟁을 포기하고도 남을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진정한 힘은 꺾이지 않는 끈질긴 의지에 있었습니다. 오랜 전쟁과 배의 침몰로 국고가 바닥나자 귀족과 일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가문의 보석을 팔았고 시민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새로운 함대를 다시 건조했습니다. 로마는 무너질 때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일어섰습니다. 기원전 241년 시칠리아 서쪽의 아에가테스 제도 인근 바다에서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마지막 해전이 벌어집니다. 시민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로마의 새 함대는 이전의 단점들을 철저히 보완하여 훨씬 빠르고 날렵해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까마귀 장치도 과감하게 떼어내어 배의 기동성을 한층 높였죠. 이 전투에서 로마 해군은 그동안 닦아온 훈련의 성과를 증명하듯 카르타고의 함대를 완벽하게 격파합니다. 결국 23년이라는 길고 험난했던 소모전을 견디지 못한 카르타고는 로마의 평화협정을 간청하게 됩니다. 조약에 따라 카르타고는 막대한 양의 은을 전쟁 배상금으로 물어야 했고 시칠리아 섬 전체에 대한 권리를 로마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이로써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반도 바깥에 위치한 로마의 첫 번째 해외 영토가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렇게 새롭게 정복한 해외 영토를 프로빈키아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나중에 총독을 파견하여 다스리는 속주 제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농업이 발달한 시칠리아를 차지하면서 로마는 든든한 식량 공급원을 얻었고 무엇보다 지중해 서부로 진출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시칠리아를 빼앗기고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게 된 카르타고는 절망과 굴욕감에 빠졌습니다. 카르타고의 뛰어난 장군 하밀카르 바르카는 이 뼈아픈 패배를 결코 잊지 않았죠. 그는 무너진 국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새로운 땅 이베리아 반도로 향합니다.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인 이베리아 반도는 은광이 풍부하고
용맹한 전사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밀카르가 떠나기 전 9살이었던 그의 아들 한니발은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곁에서 간청합니다. 그때 하밀카르는 어린 아들을 제단 앞으로 데려가 엄숙하게 맹세하게 합니다. 나는 평생토록 로마를 원수로 여길 것이며 결코 로마와 화해하지 않겠다. 어린 한니발의 마음에 심어진 이 맹세는 로마를 향한 분노로 자라납니다. 시간이 흘러 늠름한 청년이 된 한니발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베리아 반도의 카르타고 군대 총사령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권력을 쥐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로마와 동맹을 맺고 있던 이베리아 반도의 도시 사군툼을 공격해 함락시킨 것이죠. 로마 원로원은 즉각 카르타고 본국에 사절단을 보내 한니발을 넘기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카르타고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로마 사절은 자신의 옷자락을 쥐고 의회를 향해 선언합니다. 여기 내 옷자락 안에 평화와 전쟁이 모두 들어있다. 카르타고여,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 카르타고 의회가 주저없이 전쟁을 택하겠다고 답하면서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에 막이 오릅니다. 로마는 한니발이 이베리아 반도에 머물며 방어전을 펼치거나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지중해의 제해권은 이미 로마가 꽉 쥐고 있었기에 해상 전투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죠. 하지만 한니발의 전술은 로마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병 5만 명, 기병 9천 명, 그리고 37마리의 전투 코끼리를 이끌고 북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리아 지역, 즉 오늘날의 프랑스를 가로지른 한니발의 군대 앞에는 유럽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산맥인 알프스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늦가을의 알프스는 그야말로 험난한 장벽이었습니다. 좁고 미끄러운 벼랑길에서 수많은 병사와 말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지독한 추위와 굶주림, 여기에 산악 부족들의 끈질긴 기습 공격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니발은 눈밭에 주저앉아 지친 병사들을 끊임없이 독려하며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의 성벽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산만 넘으면 이탈리아의 넓고 비옥한 평야가 우리를 기다린다. 보름에 걸친 고된 행군 끝에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북부에 도착했을 때 한니발의 병력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투 코끼리들도 대부분 눈보라 속에서 숨을 거두었죠. 그러나 험준한 알프스를 육로로 넘어온 한니발의 존재 자체가 로마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북쪽에서 적이 쏟아져 내려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한니발은 뛰어난 기동력과 전술로 티키누스, 트레비아, 트라시메누스 호수에서 로마 군단을 연이어 격파합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순식간에 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기원전 216년 로마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무려 8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징집하여 이탈리아 남부의 평원 칸나에로 보냅니다. 한니발의 군대는 5만 명 남짓이었으니 로마가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상황이었죠. 로마의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촘촘하고 두껍게 배치하여 중앙의 압도적인 힘으로 카르타고 군대의 진영을 단숨에 돌파해버리겠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면 한니발은 병력이 적은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완벽한 덫으로 활용합니다. 로마군의 거센 공격을 받을 중앙에는 병사들을 얇게 배치하고 양쪽 날개에는 정예 보병과 강력한 기병대를 두텁게 배치하는 초승달 모양의 진영을 짰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로마의 무거운 보병들이 카르타고군의 중앙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한니발의 의도대로 카르타고의 중앙 병력은 방어하면서 조금씩 뒤로 밀렸고 진영은 점차 반원 모양으로 움푹 파이기 시작했죠. 로마 병사들은 적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고 확신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더욱 깊숙이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니발이 치밀하게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로마군이 중앙으로 깊이 빨려 들어온 순간 양쪽 날개에 대기하고 있던 카르타고의 정예 보병들이 로마군의 양측면을 덮쳤습니다. 이와 동시에 로마 기병대를 밖으로 몰아내고 돌아온 카르타고의 기병대가 로마군의 등 뒤를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로마군은 순식간에 사방이 막힌 거대한 포위망 안에 갇히고 맙니다. 이제 놈들의 퇴로는 없다. 포위망을 좁혀라. 8만 명의 로마 군인들은 너무나 빽빽하게 갇힌 나머지 무기를 휘두를 최소한의 공간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바깥쪽부터 차례대로 쓰러지는 참혹한 패배가 이어졌습니다. 이 칸나의 전투에서 로마는 최고 지휘관인 집정관을 비롯해 원로원 의원 80명 그리고 6만 명에 달하는 병사를 잃는 역사상 유례없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칸나의 전투에 참담한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 전역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집마다 가족을 잃은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로마는 결코 항복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로원은 슬픔을 억누르고 국가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적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고 보급로를 끊으며 지구전을 펼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여 어떻게든 한니발의 발을 이탈리아 반도에 묶어두려 애썼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한 젊은이가 로마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릅니다. 그의 이름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였습니다. 칸나의 전투의 참혹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기도 했던 그는 적장 한니발의 뛰어난 전술을 뼈저리게 경험하며 그 누구보다 카르타고의 방식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스키피오는 한니발에게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원로원 앞에 나아가 카르타고의 핵심 근거지인 이베리아 반도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한니발의 힘은 이베리아의 풍부한 자원과 병력에서 나옵니다. 제가 그곳을 타격하여 적의 심장으로 향하는 보급줄을 완전히 끊어놓겠습니다. 원로원의 승인을 얻어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인 이베리아 반도에 도착한 스키피오는 놀라운 기동력으로 적의 요충지인 신카르타고, 즉 카르타고 노바를 단숨에 함락시킵니다. 그는 점령지의 주민들을 억압하는 대신 무척 관대하게 대우하여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베리아의 부족들은 서서히 로마의 편으로 돌아섰고 스키피오의 군대는 날이 갈수록 강건해졌습니다. 그는 한니발의 전술을 철저히 분석하여 로마 군단의 편제를 더욱 유연하게 다듬었고 로마군의 오랜 약점이었던 기병의 중요성을 깨달아 기병 육성에도 매진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를 평정하고 영웅이 되어 로마로 돌아온 스키피오는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집정관에 선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세적인 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공격을 주장하며 전쟁의 판도를 바꿀 대담한 계획을 제안하죠. 한니발이 여전히 이탈리아 남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군이 직접 바다를 건너 아프리카 북부의 카르타고 본토를 타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카르타고의 안방을 직접 위협한다면 적들은 이탈리아에 있는 한니발을 본국으로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쟁터를 우리의 땅에서 적의 땅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경험 많은 원로원 의원들의 우려 섞인 반대도 있었지만 스키피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정예 병력을 이끌고 아프리카 원정에 나섭니다. 아프리카 해안에 상륙한 그는 북아프리카의 강력한 유목민족인 누미디아의 왕자 마시니사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합니다. 누미디아는 말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고 지형지물에 밝은 날렵한 기병대를 보유한 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의 합류로 로마군은 전술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갖추게 됩니다. 스키피오의 군대가 카르타고의 수도를 턱밑까지 위협하자 다급해진 카르타고 정부는 예상대로 한니발에게 긴급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탈리아 반도를 누비며 적진을 유린했던 위대한 장군 한니발은 조국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전장을 아프리카로 끌어들이겠다는 스키피오의 대담한 전략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은 것입니다.
기원전 202년 카르타고 남서쪽의 자마 평원에서 두 천재 전술가의 역사적인 대결이 펼쳐집니다. 한니발은 자신의 특기인 코끼리 부대를 맨 앞에 배치하여 로마군의 진영을 초반에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80마리가 넘는 거대한 전투 코끼리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육중한 발걸음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이전에 융통성 없던 로마군이었다면 이 압도적인 위력 앞에 진영이 짓밟히며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키피오는 이미 코끼리의 습성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벽처럼 촘촘하게 세우지 않고 부대와 부대 사이에 앞뒤로 길게 뻗은 넓은 통로를 비워두었습니다. 코끼리들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자 로마 병사들은 미리 준비한 나팔과 뿔피리를 있는 힘껏 불어 귀를 찢는 듯한 커다란 소음을 냈습니다. 예민한 동물인 코끼리들은 엄청난 소음에 놀라 방향을 잃었고 로마군이 의도적으로 비워둔 텅 빈 통로를 따라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한니발이 자랑하던 코끼리의 돌진은 로마군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하고 무력화되었습니다. 코끼리의 위협이 사라지자 양측의 기병대가 거칠게 맞붙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시니사가 이끄는 누미디아 기병을 앞세운 로마 연합군이 카르타고 기병대를 압도하며 전장 밖으로 멀리 쫓아냈습니다. 이후 전장 중앙에서는 보병들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졌습니다. 양측 병사들이 피로에 지쳐갈 무렵 전장 밖으로 적을 추격하러 나갔던 로마와 누미디아의 기병대가 말머리를 돌려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집중하고 있던 카르타고 보병대의 등 뒤를 매섭게 덮쳤습니다. 과거 칸나의 전투에서 한니발이 로마군을 상대로 보여주었던 그 치명적인 포위 전술이 이번에는 고스란히 한니발의 군대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앞뒤로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된 카르타고 군대는 진영이 무너지며 패퇴했고 한니발은 평생 처음으로 뼈아픈 패배를 겪게 됩니다. 이 자마 전투의 대승으로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의 여신은 완전히 로마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거둔 이 눈부신 승리를 기리며 로마인들은 조국을 구한 영웅 스키피오의 이름 뒤에 아프리카의 정복자라는 뜻을 담아 아프리카누스라는 칭호를 헌정했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뒤 지중해 서부의 질서는 로마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된 카르타고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보였죠. 무장과 군대는 해산되었고 해외 영토는 모두 로마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상업에 능했던 카르타고인들의 생명력은 놀라웠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무역과 농업을 통해 예전의 부유함을 빠르게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 갚아야 할 50년치의 무거운 배상금을 단 10년 만에 모두 갚아버릴 정도였죠. 이러한 카르타고의 눈부신 부활은 로마인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원로원의 보스파를 이끌던 강경한 정치인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는 카르타고의 성장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사절단으로 카르타고에 다녀온 그는 그곳의 풍요로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로원 회의장에 돌아온 카토는 소매 속에서 탐스럽고 싱싱한 무화과 열매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지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이여, 이 탐스러운 열매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적 카르타고의 땅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사흘이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토록 풍요롭게 번영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카르타고는 반드시 파괴되어야 합니다. 카토는 회의의 안건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자신의 연설을 이 문장으로 끝맺었습니다. 그의 집요한 주장은 점차 로마인들의 마음속에 카르타고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149년 로마는 카르타고가 조약을 어기고 이웃나라인 누미디아와 무력 충돌을 빚었다는 구실을 내세워 제3차 포에니 전쟁을 선포합니다.
로마는 압도적인 병력을 이끌고 북아프리카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 측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죠. 지금 살고 있는 해안가의 도시를 부수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으로 이주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대대로 바다를 무대로 무역을 하며 살아온 카르타고인들에게 바다를 떠나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카르타고 시민들은 굴복하는 대신 결사항전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밤낮 없이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건축물에 철근을 뽑아 칼과 창을 벼렸고 여성들은 기꺼이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투석기의 밧줄과 활 시위를 만드는데 바쳤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단단한 요새로 변모한 것입니다. 로마군은 카르타고를 포위하고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목숨을 건 카르타고인들의 저항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완강했습니다. 전쟁은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 로마는 새로운 사령관을 파견합니다. 바로 자마 전투의 영웅이었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양손자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였습니다.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는 뛰어난 지휘력으로 카르타고의 항구를 철저하게 봉쇄하여 외부의 식량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오랜 굶주림과 전염병에 지친 카르타고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46년, 마침내 굳건하던 성벽이 뚫리고 로마군이 도시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시가전은 엿새 동안이나 처절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인들은 집집마다 지붕 위로 올라가 돌을 던지며 최후의 순간까지 굽히지 않았지만 체계적으로 훈련된 로마 군단의 진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위대한 무역제국 카르타고는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도시를 가득 채웠던 웅장한 건축물들은 불길에 휩싸였고 살아남은 5만 명의 시민들은 모두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불타오르는 카르타고의 시가지를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던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대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의 허무한 최후를 묵묵히 지켜보던 그는 그리스의 예치인 호메로스의 시구를 읊조리며 곁에 있던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찬란했던 한 제국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네. 하지만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언젠가 우리의 조국 로마도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날이 올 것이라는 서글픈 예감이라네. 로마는 카르타고의 도시를 샅샅이 허물고 그 땅에 소금을 뿌려 다시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저주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적국을 철저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이 비옥한 지역은 아프리카라는 이름의 새로운 로마 속주로 편입되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카르타고가 무너진 그 해인 기원전 146년에 로마가 동쪽의 그리스 지역에서도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연합군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끝까지 반기를 들었던 부유한 그리스의 도시 코린토스 역시 카르타고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파괴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로써 100년 넘게 이어지던 기나긴 전쟁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국가로 출발했던 로마는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와 아프리카 북부 해안을, 동쪽으로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손에 넣었습니다. 지중해의 동쪽과 서쪽을 동시에 제압한 로마에게 이제 바다는 더 이상 낯설고 두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가리켜 마레 노스트룸, 즉 우리의 바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쉼없이 흘러들어오는 막대한 전리품과 속주에서 거두어들이는 풍성한 세금은 로마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겉보기에 로마는 유례없는 황금기를 맞이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승리의 이면에는 공화정을 뿌리채 흔드는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오랜 전쟁은 로마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죠. 가장 큰 변화는 농촌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단의 척추 역할을 하던 일반 평민들은 대부분 자신의 작은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자영농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쟁기를 내려놓고 무기를 든 채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타지로 전쟁을 떠나야 했습니다.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온 병사들을 기다리는 것은 잡초만 무성해진 황폐한 농경지와 엄청난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해 밀린 세금을 낼 길이 없었던 농민들은 헐값에 자신의 땅을 넘기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죠. 반면 원로원 의원을 비롯한 소수의 귀족들은 전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농민들이 잃어버린 땅과 국가가 소유한 광활한 영토를 헐값에 사들이거나 불법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노예들을 농장에 투입해 대규모로 농작물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노예의 노동력을 이용해 운영되는 거대한 농장을 라티푼디움이라고 부릅니다. 자본과 노예라는 무상 노동력을 갖춘 귀족들의 대농장과 모든 것을 잃은 가난한 평민들의 처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땅을 잃은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로마 시내로 몰려들었지만 도시의 일자리 역시 값싼 노예들이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하루하루 빵을 구걸하는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로마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는 일정한 재산을 가진 시민들만이 스스로 무기를 장만하여 입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평민들이 몰락하여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곧 군대에 갈 수 있는 로마 시민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죠. 세계를 정복한 로마가 정작 내부에서부터 골마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인물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입니다. 그는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영웅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외손자로 최고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기원전 133년 평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호민관에 선출된 티베리우스는 귀족들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농지법이라는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습니다. 국가의 땅을 개인이 차지할 수 있는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 기준을 넘는 땅은 국가가 다시 거두어들여 가난한 빈민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열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들짐승들에게도 쉴 곳이 있고 몸을 숨길 동굴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피 흘려 싸운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오직 공기와 햇빛만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머물 집도 없이 처자식을 데리고 길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은 병사들에게 적의 신전을 지키라고 명령하지만 정작 그 병사들에게는 지켜야 할 조상의 제단도 묘지도 없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지배자라 불리면서도 자기 소유의 흙 한 줌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연설은 빈민들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원로원과 귀족들은 티베리우스의 법안을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다른 호민관을 매수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었죠. 그러자 티베리우스는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호민관을 파면시키는 초강수를 둡니다. 그리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로마 역사상 전례 없는 호민관 연임을 시도했습니다.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는 명분을 얻은 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투표 당일 원로원의 강경파 귀족들은 하인들을 이끌고 몽둥이와 부서진 의자 다리를 들고 광장으로 난입했습니다. 끔찍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혼란 속에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반대파의 손에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의 시신은 동료들의 시신과 함께 테베레 강에 무참히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뒤인 기원전 123년, 티베리우스의 9살 터울 동생인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형의 뒤를 이어 호민관에 당선됩니다. 가이우스는 형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농지를 나누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일정한 가격으로 빈민들에게 밀을 싸게 배급하는 공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빈곤층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였죠. 또한 아시아 속주의 세금 징수권을 원로원 귀족이 아닌 신흥 상공업자 계층인 기사 계급에게 넘겨주어 기득권층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늘렸습니다. 가이우스는 자신의 개혁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원로원 귀족들의 가슴에 꽃을 단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개혁안은 거침없이 통과되었지만 마지막 법안에서 거센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를 위해 헌신해온 이탈리아 동맹 도시의 주민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나누어 주자는 법안이었죠. 이 제안은 원로원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에게도 큰 반발을 샀습니다. 평민들조차 자신들이 누리던 곡물 배급이나 특권들을 다른 이탈리아인들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꺾이자 원로원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화정을 위협하는 국가의 적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원로원 최종 권고를 선포했습니다. 재판 없이도 시민을 처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집정관에게 주어졌죠. 정규군을 동원한 원로원 세력의 무력 진압이 시작되었고 가이우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벤티누스 언덕으로 피신하여 저항하던 가이우스는 포위망이 좁혀오자 적의 손에 죽는 치욕을 피하기 위해 곁에 있던 충성스러운 종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가이우스를 따르던 3,000명의 시민들 역시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시신은 형 티베리우스 때와 마찬가지로 테베레 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시도는 비극적인 결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빈민을 구제하고 무너져가는 로마의 군사력을 재건하려 했던 그들의 뜻은 귀족들의 탐욕과 이기심 앞에 좌절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건국 이래 법과 제도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오던 로마의 전통이 무너지고 정치적인 의견 차이를 폭력과 피로 해결하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좌절되면서 로마 정계는 귀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벌족파와 평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평민파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깊어지는 사이 로마는 외부로부터 또 다른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아프리카의 누미디아 왕국에서 벌어진 반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해 군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고 북방에서는 게르만족의 일파인 킴브리족과 테오토네스족이 거센 기세로 남하하며 로마 군단을 연이어 격파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러한 군사적 위기 속에서 로마의 구원자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가이우스 마리우스입니다. 마리우스는 로마 외곽의 작은 도시 출신으로 조상 중에 고위 관직을 지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평민이었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이런 사람을 신참자라는 뜻의 노브스호모라고 부르며 몹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우스는 탁월한 군사적 재능과 실력 하나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최고 관직인 집정관 자리에 오릅니다. 집정관이 된 마리우스는 무너져가는 로마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 파격적인 군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전까지 로마 군대는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일정한 재산이 있어 스스로 무기와 갑옷을 마련할 수 있는 시민들만 입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전쟁으로 농민들이 몰락하면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졌죠. 마리우스는 재산 자격 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땅 한 평, 동전 한 푼 없는 무산자, 빈민이라도 군대에 자원하면 국가가 무기를 지급하고 훈련을 시켜주었습니다.
이 개혁안은 당장 빈민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일자리가 없던 사람들에게 군대는 급여를 받고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 되었으니까요. 이로써 로마에는 직업 군인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상비군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리우스는 이 새로운 군대를 이끌고 북아프리카의 누미디아를 평정했으며 알프스를 넘어오던 게르만족까지 철저하게 토벌하여 로마를 큰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 공로로 그는 무려 7번이나 집정관에 선출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마리우스의 군제 개혁은 로마 공화정에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없는 병사들은 오직 자신들의 장군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에 퇴직금 성격으로 주어지는 토지는 국가가 아니라 장군의 정치적 능력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로마라는 국가나 원로원의 명령보다는 자신들을 먹여 살리고 땅을 챙겨주는 장군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로마의 정규군이 사실상 유력한 장군의 사병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병화된 군대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곧이어 터집니다. 마리우스의 부하 장수였던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가 새로운 실력자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술라는 마리우스와 달리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어린 시절에는 몹시 가난하게 자라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동맹 도시들이 로마 시민권을 요구하며 일으킨 동맹시 전쟁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단숨에 로마의 유력자로 떠올랐습니다. 기원전 88년 집정관이 된 술라는 소아시아 지역, 즉 오늘날의 티르키예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던 폰투스 왕국의 미트리다테스를 토벌하라는 원로원의 명령을 받습니다. 막대한 전리품과 명예가 보장된 매력적인 자리였죠. 그런데 평민파와 결탁한 마리우스가 정치적인 공작을 벌여 술라의 지휘권을 가로채버립니다. 분노한 술라는 자신이 지휘하던 군단이 머물고 있던 이탈리아 남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선동하여 로마 역사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금기를 깨트리고 맙니다. 완전 무장한 로마 군단을 이끌고 수도 로마의 성문을 부수고 진격한 것입니다. 원래 무장한 군대는 로마의 신성한 경계선인 포메리움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오랜 법이었습니다. 원로원 사절이 달려와 법을 어기는 이유를 묻자 술라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폭군과 반역자들로부터 로마를 구하기 위해 이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다. 무력을 앞세운 술라의 군대 앞에 마리우스와 평민파 세력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로마 밖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정적들을 몰아낸 술라는 유유히 동방으로 원정을 떠났죠. 하지만 술라가 로마를 비운 사이 아프리카로 피신했던 마리우스가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다시 로마로 쳐들어옵니다. 피바람이 부는 보복이 이어졌고 마리우스는 귀족과 벌족파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며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7번째 집정관에 오른 지 불과 열흘 남짓 만에 마리우스는 병에 걸려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동방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술라는 마리우스의 잔당들과 다시 한번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갈등을 빚으며 치열한 내전을 치렀습니다. 로마 성벽 바로 밖에서 벌어진 콜린문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술라는 공화정의 헌법을 무시하고 기한이 없는 독재관 자리에 오릅니다. 절대 권력을 쥔 그는 로마 광장에 숙청 명부인 살생부를 내걸었습니다. 그 명단에 적힌 사람은 누구든 합법적으로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막대한 재산은 모두 국가에 몰수되거나 술라의 측근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명단이 광장에 나붙으면서 로마 시내는 공포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비극적인 숙청을 마친 후 술라는 원로원의 권력을 강화하고 호민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을 뜯어고쳤습니다. 귀족 중심의 공화정 체제를 억지로 되살리려 했던 것이죠. 모든 제도를 자신의 입맛대로 바꾼 술라는
돌연 독재관 자리에서 물러나 시골로 운둔했고 그곳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술라가 남긴 선례는 로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력이 곧 법이 되는 시대, 힘 있는 장군들이 개인의 군대를 이끌고 격돌하는 군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셈입니다. 술라가 세상을 떠난 뒤 로마 공화정은 다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귀족 중심의 체제를 억지로 복원해 놓았지만 군사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실력자들의 야심을 낡은 제도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제 로마 정치는 원로원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과 부를 거머쥔 소수의 유력자들이 이끄는 새로운 무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두각을 나타낸 세 명의 인물이 로마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게 됩니다.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그리고 카이사르였죠. 그나이오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는 당시 로마에서 가장 압도적인 군사적 명성을 자랑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지중해를 괴롭히던 해적들을 단숨에 소탕하고 동방의 영토를 크게 넓히며 로마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죠. 하지만 원로원은 그의 비대해진 권력을 극도로 경계하며 견제했습니다. 반면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는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일으킨 대규모 노예 반란을 진압하며 이름을 알린 인물로 로마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막대한 부에 비해 군사적인 업적이 폼페이우스보다 부족하다는 열등감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를 절묘하게 파고든 인물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뛰어난 언변과 대중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닌 천재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평민파의 지도자였지만 잦은 선거운동과 호화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인해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태였죠. 카이사르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빚을 청산할 막대한 자금과 군사력이 절실했습니다. 원로원이 이 세 사람의 요구를 번번이 무시하고 앞길을 가로막자 카이사르는 기발하고도 놀라운 제안을 내놓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힘 있는 세 사람이 서로 싸우는 대신 은밀하게 손을 잡고 원로원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었죠. 기원전 60년 이들은 은밀하게 정치적 동맹을 맺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첫 번째로 이루어진 세 사람의 통치, 즉 제1차 삼두정치라고 부릅니다. 폼페이우스의 막강한 군사력, 크라수스의 막대한 자금력, 그리고 카이사르의 폭넓은 대중적 인기가 하나로 뭉치자 로마 정계는 이들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든든한 동맹을 바탕으로 기원전 59년 카이사르는 로마의 최고 관직인 집정관에 무난히 선출됩니다. 그는 집정관으로 일하는 동안 동맹자들의 요구를 법안으로 모두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자 오늘날의 프랑스와 벨기에 일대에 해당하는 갈리아 지역의 총독 자리를 요구하여 얻어냅니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충성스러운 군대를 기르고 화려한 군사적 명성을 쌓을 새로운 부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갈리아 지역은 수많은 켈트족 부족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던 험난한 땅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일부 부족들의 이주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원전 58년 본격적인 갈리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카이사르의 군사적 재능은 이 전쟁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적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군대를 이동시켜 기습을 가했고 분열되어 있던 갈리아 부족들을 하나씩 격파하며 북쪽으로 영토를 넓혀갔죠. 원정 도중 카이사르는 게르만족이 갈리아 지역으로 넘어오려 하자 그들의 기세를 꺾기 위해 놀라운 토목 공사를 지시합니다. 넓고 물살이 거센 라인강 위에 단 열흘 만에 튼튼한 나무 다리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다리가 완성되자 로마 군단은 위풍당당하게 강을 건너 게르만족의 땅을 짓밟았습니다. 게르만족은 로마군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실행력에 질려버려 싸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숲 깊은 곳으로 달아났죠.
카이사르는 며칠 뒤 군대를 다시 철수시키면서 그 다리를 가차없이 부숴버렸습니다. 로마군은 언제든 원할 때 강을 건널 수 있다는 무언의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로마군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갈리아 부족들이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며 베르킨게토릭스라는 젊고 뛰어난 족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로마군이 지나가는 길목에 식량과 마을을 모두 불태우는 청야 전술로 카이사르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보급이 끊긴 로마군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고전을 겪게 됩니다. 기원전 52년 두 영웅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는 알레시아라는 고립된 산악 요새에서 펼쳐집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8만 명의 병력과 함께 험준한 알레시아 요새로 들어가 방어 태세를 갖추었죠. 카이사르가 이끄는 5만 명의 로마군은 성을 공격하는 대신 요새 주변을 빙 둘러싸는 무려 18km에 달하는 튼튼한 포위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을 요새 안에 가두어 굶겨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베르킨게토릭스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위망이 완성되기 직전 기병들을 탈출시켜 갈리아 전역에 구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곧이어 25만 명이 넘는 갈리아 연합군이 로마군의 등 뒤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안에는 8만 명의 적군이, 밖에는 25만 명의 적군이 포진하게 된 셈입니다. 로마군은 졸지에 적의 요새를 포위하려다 도리어 자신들이 앞뒤로 포위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보통의 지휘관이라면 당장 포위를 풀고 후퇴했겠지만 카이사르는 달랐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첫 번째 포위벽 바깥쪽으로 또 하나의 두꺼운 방어벽을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안쪽 요새를 향한 벽과 바깥의 구원군을 막아낼 벽, 이렇게 두 겹의 성벽 사이에서 로마군은 사생결단의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안팎에서 갈리아 연합군의 매서운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방어선이 뚫리기 직전에 몹시 위태로운 순간들도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카이사르는 눈에 띄는 붉은 망토를 휘날리며 직접 말을 타고 전장 곳곳을 누비며 병사들의 사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사령관의 모습을 본 로마 군인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적의 파상 공세를 기적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결국 로마군의 단단한 방어를 뚫지 못한 바깥의 구원군들은 지쳐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외부의 지원이 완전히 끊긴 것을 확인한 베르킨게토릭스는 남은 부족원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가장 화려한 무장을 갖추고 말을 탄 채 카이사르의 진영으로 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휘관 앞에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용감한 자여, 당신이 이겼소. 알레시아 공방전의 승리로 기나긴 갈리아 원정은 로마의 완벽한 승리로 끝을 맺습니다. 카이사르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리아 전역을 평정하여 엄청난 크기의 영토를 로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획득한 수많은 전리품은 그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부를 가져다 주었죠. 무엇보다 가장 값진 수확은 수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카이사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굳건한 정예 군단병들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먼 이국 땅에서 잇따라 순전보를 보내온 카이사르의 이름은 로마 시민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의 정치적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카이사르가 인기를 높여가던 사이 로마의 정치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 명의 실력자가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던 권력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가장 먼저 탈이 난 곳은 동방이었습니다. 크라수스는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높은 군사적 명성을 내심 부러워했습니다. 자신도 역사에 남을 전공을 세우고 싶었던 그는 무리하게 로마의 오랜 적수인
파르티아 제국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파르티아는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크라수스의 군대는 끝없이 펼쳐진 덥고 건조한 사막에서 적의 날랜 군기병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했고 크라수스 본인마저 목숨을 잃는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비슷한 시기에 카이사르의 외동딸이자 폼페이우스의 아내였던 율리아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을 끈끈하게 이어주던 가족이라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끊어진 셈입니다. 크라수스의 죽음과 율리아의 부재는 남은 두 사람,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를 필연적인 경쟁 관계로 내몰았습니다. 카이사르의 권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원로원의 보스파 의원들은 로마에 남아있던 폼페이우스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 원로원 귀족들과 거리를 두던 폼페이우스 역시 이제는 카이사르를 견제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며 그들과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갈리아 총독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던 카이사르에게 원로원은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와 평범한 시민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라. 카이사르에게 이 명령은 곧 정치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군대라는 보호막 없이 무장 해제된 채 로마로 돌아간다면 정적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모든 권력과 재산을 빼앗길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 본토로 진입하는 건 역시 로마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중대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기원전 49년 1월 카이사르는 자신이 이끌던 제13군단과 함께 이탈리아 반도 북부의 루비콘강 앞에 섰습니다. 루비콘강은 카이사르가 다스리던 갈리아 지역과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는 이탈리아 본토를 나누는 좁은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작은 강을 무장한 채로 건너는 순간 로마라는 국가에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강둑에서 카이사르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조국의 칼을 겨누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고뇌에 빠진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카이사르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병사들을 향해 진격을 명령하며 묵직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승부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군대는 루비콘강을 넘어 이탈리아 본토로 빠르게 남아 있습니다. 로마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로원 의원들과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가 이토록 빨리 결단을 내리고 쳐들어올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안에는 당장 카이사르의 정예 군단을 막아낼 만한 제대로 된 방어 병력이 없었죠. 다급해진 폼페이우스와 원로원 의원들은 황급히 짐을 꾸려 수도 로마를 버리고 바다 건너 그리스로 쫓기듯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동방 속주들의 자금과 병력을 모아 새롭게 대항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로마에 입성하여 배후를 안정시킨 카이사르는 바다를 건너 폼페이우스의 뒤를 쫓았습니다. 로마의 운명을 건 두 영웅의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은 기원전 48년 그리스의 파르살루스 평원에서 펼쳐집니다. 폼페이우스의 군대는 전체 병력수에서 카이사르를 크게 압도했고 식량과 물자도 훨씬 풍족했습니다. 특히 폼페이우스 진영에는 젊은 귀족들로 이루어진 기병대가 많아 기동력에서 큰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폼페이우스는 이 수많은 기병대를 이용해 카이사르 군대의 측면을 단숨에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노련하게 적의 전략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예 보병 일부를 뒤쪽에 은밀히 숨겨두고 적의 기병대가 다가오면 창을 던지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향해 창끝을 똑바로 찌르라는 독특한 명령을 내립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기세 좋게 돌진하던 폼페이우스의 젊은 기병들은 날카로운 창끝이 자신의 얼굴로 향하자 잔뜩 겁을 먹고 대열을 흐트리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측면 방어선이 어이없이 뚫려버린 폼페이우스의 군대는
오랜 세월 전장에서 뼈가 굵은 카이사르의 노련한 병사들에게 거세게 밀리기 시작했고, 전투는 카이사르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한 폼페이우스는 몇몇 수행원만 데리고 지중해를 건너 남쪽의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이집트 왕가와 오랜 시간 친분을 맺고 있었기에 그곳에서 몸을 의탁하고 재기를 노릴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집트는 어린 왕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그의 누나 클레오파트라가 왕위를 두고 권력 다툼을 벌이던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왕의 측근들은 패배자인 폼페이우스를 받아들여 굳이 새로운 승자인 카이사르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패장에게 베풀 온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처치하여 새로운 실력자 카이사르에게 잘 보이는 것이 우리 이집트를 위한 길입니다. 이집트 해안에 도착하여 육지로 가기 위해 작은 나룻배로 갈아탄 폼페이오스는 배가 해변에 닿기도 전에 믿었던 이집트 관리들의 칼에 찔려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한때 지중해 해적을 소탕하고 동방을 호령하며 로마의 가장 위대한 자로 불렸던 영웅의 비참하고 쓸쓸한 최후였습니다. 며칠 뒤 폼페이오스를 추격하여 이집트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이집트 관리들이 자랑스레 내민 폼페이오스의 목과 그가 평소 끼고 다니던 인장 반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가장 큰 정적의 죽음 앞에서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리고 슬프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마지막에는 서로에게 칼을 겨눈 적이었으나 한때는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로마를 위해 헌신했던 위대한 장군의 초라한 끝을 보는 것은 그에게도 무척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정적을 대하는 카이사르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굳은 신념인 관용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파르살루스 전투 이후에도 자신에게 맞섰던 수많은 원로원 의원들을 처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하며 갈라진 공화정의 상처를 봉합하려 애썼습니다. 로마의 유일한 최고 권력자로 우뚝 선 카이사르는 무너진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거침없는 개혁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는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오랜 세월 꼬여있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태양력의 바탕이 되는 율리우스력을 도입한 것도 이 시기의 일입니다. 카이사르의 뛰어난 통치 능력 덕분에 로마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죠. 기원전 44년,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기한이 없는 독재관, 즉 종신 독재관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권력 집중은 원로원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화정의 전통을 지키려는 귀족들은 카이사르가 독재관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왕이 되려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왕이라는 단어는 수백 년 전 쫓아낸 에트루리아의 폭군을 떠올리게 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것이었죠. 결국 카이사르의 최측근이었던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와 가이우스 카시우스 롱기누스를 중심으로 60명이 넘는 원로원 의원들이 암살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브루투스는 카이사르가 친아들처럼 아끼고 신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는 호위병도 없이 폼페이우스 극장에서 열리는 원로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암살자들은 탄원서를 바치는 척하며 카이사르의 주변을 둥글게 에워쌌습니다. 누군가 카이사르의 겉옷인 토가를 거칠게 잡아당기는 것을 신호로 사방에서 날카로운 단검들이 일제히 날아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습에 맨손으로 저항하며 피를 흘리던 카이사르는 자신을 찌르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들 틈에서 브루투스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앞에서 카이사르는 저항을 멈추고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덮으며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내게 칼을 겨누는가? 23번의 칼에 찔린 카이사르는 한때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폼페이우스의 조각상 아래에서 슬슬히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암살자들은 피 묻은 칼을 치켜들고 폭군이 죽었으며 공화정이 다시 살아났다고 외치며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이 자신들을 해방자로 환호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민들은 평민들에게 관대했던 카이사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분노했습니다. 며칠 뒤 열린 카이사르의 장례식에서 그의 오른팔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피로 얼룩진 카이사르의 겉옷을 시민들 앞에 높이 들어올리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이여, 카이사르는 로마의 평민들에게 자신의 개인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유언장에 남겼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시민의 권리를 빼앗으려던 독재자였다면 죽는 순간까지 이런 혜택을 베풀었겠습니까? 안토니우스의 연설은 시민들의 슬픔을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난 군중은 암살자들의 집으로 몰려가 불을 질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서둘러 로마를 빠져나가 동방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로마 사람들은 모두 안토니우스가 후계자로 지목될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유언장에는 카이사르 누이 동생의 손자인 18살 어린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양아들이자 제일 상속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유학 중이던 그는 소식을 듣자마자 위험을 무릅쓰고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양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옥타비아누스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카이사르의 옛 군단병들을 순식간에 자신의 편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이제 로마의 권력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카이사르 밑에서 기병대장을 지낸 마르쿠스, 아이밀리우스, 레피두스, 이 세 사람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기원전 43년 이들은 로마의 질서를 바로잡고 카이사르의 복수를 한다는 명분으로 공식적인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제2차 삼두정치를 결성합니다. 과거 폼페이우스 일행이 맺었던 미략과 달리 이번에는 법적인 권한을 갖춘 공식적인 통치기구였습니다. 세 사람은 곧바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단행하여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원로원 의원들과 귀족들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이후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건너가 필리피 전투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를 완벽하게 격파하며 양아버지의 복수를 마무리 짓습니다. 공통의 적이 사라지자 남은 권력자들 사이에 아슬아슬한 동맹은 금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레피두스가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실각하면서 로마 세계는 안토니우스가 다스리는 동방과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는 서방으로 정확히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동방의 부유한 영토를 관리하게 된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로마의 전통과 아내를 버리고 이집트에 머물며 로마가 정복한 동방의 넓은 영토를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나누어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탈리아 본토를 장악하고 있던 옥타비아누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가 로마인의 긍지를 버리고 동방의 여왕에게 홀려 이집트의 신하로 전락했다고 선전했습니다. 나아가 안토니우스가 신전에 보관해둔 유언장을 강제로 빼앗아 원로원 회의에서 소리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로마가 아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묻어달라는 내용이 공개되자 로마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원로원은 안토니우스가 아닌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로마인들끼리 피를 흘리는 내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끌어들이는 영리한 정치적 술수를 부린 것입니다. 기원전 31년 그리스 서해안의 악티움 곳 앞바다에서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해전이 펼쳐졌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는 뛰어난 해군 제독인 마르쿠스 빅사니우스 아그리파의 지휘 아래 이집트 연합군의 보급로를 끊고
좁은 만 안에 적들을 가두는데 성공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작고 날렵한 로마의 전함들이 안토니우스의 크고 무거운 배들을 포위하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함대를 이끌고 포위망을 뚫은 뒤 이집트를 향해 달아나 버렸습니다. 안토니우스 역시 싸우고 있는 자신의 병사들을 버려둔 채 작은 배를 타고 그녀의 뒤를 쫓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이집트 연합군은 아그리파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패전의 충격을 안고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간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듬해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이집트의 심장부로 밀고 들어오자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안토니우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사로잡힌 클레오파트라 역시 전리품처럼 취급되어 로마의 개선식에 끌려가는 굴욕을 피하기 위해 독사를 이용해 스스로 숨을 거두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로써 수천 년을 이어오던 파라오의 왕국 이집트는 무너지고 로마의 속주로 편입되었습니다. 길고 참혹했던 내전의 시대를 완전히 끝낸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세계에 적수가 없는 유일무이한 지배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막대한 부를 손에 쥔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로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100년 가까이 이어지던 피비린내 나는 혼란이 끝나자 로마 시민들은 평화를 가져다 준 이 젊은 지배자를 열렬히 환영했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세계의 유일무이한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서늘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양아버지 카이사르가 독재관의 자리에 올랐다가 공화정을 수호하려는 귀족들의 칼에 찔려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실패를 거울 삼아 권력을 차지하되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치밀하고 영리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기원전 27년 회의장에 들어선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을 충격에 빠뜨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제 국가를 위협하던 모든 내전은 끝이 났습니다. 나는 나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비상 권력과 군대의 지휘권을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이제 조국 로마의 공화정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선언은 원로원 의원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겉으로는 공화정의 회복을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의원들은 다시 과거의 그 끔찍했던 내정과 혼란이 반복될까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옥타비아누스에게 제발 권력을 내려놓지 말고 나라를 이끌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며칠 뒤 원로원은 공화정을 구원한 그에게 준엄한 자, 신성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바쳤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아니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된 그는 못 이기는 척 그 칭호와 함께 핵심적인 권력들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는 결코 스스로를 왕이나 독재관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마의 첫 번째 시민이라는 뜻의 프린켑스라는 소박한 직함을 사용했죠. 그는 언제나 자신을 원로원 의원들과 동등한 평범한 시민 중 한 명으로 낮추어 표현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원로원과 집정관, 호민관이 존재하는 전통적인 공화정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평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호민관의 특권, 즉 원로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막강한 거부권을 평생토록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쥐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통수권도 합법적으로 거머쥐었죠. 특히 속주를 나누어 다스릴 때 반란의 위험이 없고 평화로운 지역은 원로원이 총독을 파견하게 넘겨주었습니다. 반면 강력한 군단이 주둔해야 하는 국경지대나 험난한 속주들은 자신이 직접 총독을 임명하고
군사력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셈입니다. 이로써 공화정의 껍데기를 썼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 즉 로마 제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 머물지 않고 오랜 내전으로 무너진 로마의 질서와 도덕을 바로잡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낳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제도를 엄격하게 법으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치안을 유지하고 화재를 막기 위해 최초의 소방대와 경찰 조직을 만들었으며 황제의 신변을 가까이서 보호하는 최종의 부대인 근위대도 새롭게 창설했습니다. 로마 시내 곳곳에서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토목공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튼튼한 수도교가 세워져 맑은 물이 도시로 쏟아져 들어왔고 반듯한 도로와 화려한 신전, 널찍한 공중목욕탕이 지어졌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이룩한 빛나는 수도 로마의 모습을 바라보며 흡족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흙과 벽돌로 지어진 낡은 로마를 물려받았지만 대리석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로마를 남겨줄 것이다. 그의 말처럼 로마는 지중해 세계의 확고한 중심지로서 눈부신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전쟁이 사라진 시대, 로마인들은 문학과 예술을 꽃피울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 건국의 뿌리를 다룬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스를 비롯해 훌륭한 문학작품들이 쏟아져 나온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기간 동안 로마의 광장 한편에 서 있던 야누스 신전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문과 시작의 신, 야누스를 모시는 이 신전은 로마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는 항상 문을 열어두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문을 닫는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건국 이래 수백 년 동안 열려있던 야누스 신전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로마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알리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평화는 앞으로 약 200년 동안 큰 흔들림 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눈부시고 안정적인 시대를 가리켜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떠난 후 제국의 권력은 그의 양아들인 티베리우스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피를 나눈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당시 로마에는 확실한 후계 구도가 잡혀있지 않았기에 황실 가족이라는 끈끈한 관계가 권력을 이어받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죠. 티베리우스는 뛰어난 전술을 갖춘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양아버지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사로잡는 정치적인 매력은 무척 부족했습니다. 원로원 귀족들과의 끝없는 신경전에 지친 그는 남부의 아름다운 섬 카프리로 훌쩍 은둔해버렸습니다. 황제가 로마를 비우고 편지로만 나라를 다스리자 로마 시민들은 거리감을 느꼈고 사회 곳곳에 서서히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티베리우스의 뒤를 이은 황제는 칼리굴라였습니다. 칼리굴라라는 이름은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군대 막사에서 자랄 때 군단병들이 귀엽게 부르던 작은 꼬마구나 라는 뜻의 애칭입니다. 통치 초반에 그는 무거운 세금을 깎아주고 화려한 검투사 경기를 열어 시민들의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하지만 심한 열병을 앓고 난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렸습니다. 스스로를 살아있는 신이라 부르며 원로원 의원들을 노예 다루듯 모욕했고 심지어 자신이 끔찍이 아끼는 말에게 최고 관직인 집정관 자리를 주려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한 나를 마음껏 미워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 잔혹한 공포 정치의 끝은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근위대 병사들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비극이었습니다. 황제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직후 혼란에 빠진 궁전 안에서 근위대 병사들은
두꺼운 커튼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던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칼리굴라의 숙부인 클라우디우스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심하게 말을 더듬고 다리를 절었기에 황실 가족들조차 그를 멍청이라 여기며 권력의 경쟁자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통제하기 쉬운 꼭두각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를 이끌어내어 황제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황자에 오른 클라우디우스는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영리하고 성실하게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바다 건너 짙은 안개에 휩싸인 미지의 땅이었던 브리타니아, 즉 오늘날의 영국 본토를 과감하게 침공하여 로마의 새로운 속주로 편입시켰습니다. 또한 로마 시내에 깨끗한 물을 넉넉하게 공급하는 거대한 수도교를 짓고 배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튼튼한 항구를 건설하여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던 바보 행세는 핏빛 권력 투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만의 치밀한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클라우디우스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권력을 잡은 이는 로마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을 남긴 황제 네로였습니다. 네로 역시 즉위 초반에는 철학자 세네카의 가르침을 받으며 나라를 꽤 훌륭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단맛에 깊이 빠져들면서 점차 억눌려 있던 잔혹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국정에 사사건건 간섭하던 친어머니마저 자객을 보내 암살하는 끔찍한 패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서기 64년 로마 시내에 걷잡을 수 없는 매서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붉은 불길은 엿새 동안 밤낮 없이 이어지며 로마 도심의 절반 이상을 처참한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시민들 사이에서는 황제가 새로운 궁전을 짓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흉흉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다급해진 네로는 사람들의 분노를 돌릴 희생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 사람들에게 몹시 낯설고 이상한 집단으로 여겨지던 신흥 종교, 기독교인들에게 화재의 책임을 몽땅 뒤집어 씌웠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경기장에서 사나운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불길에 휩싸이는 참혹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후 네로는 불타버린 도심 한가운데에 넓은 땅을 차지하고 도무스 아우레아, 이른바 황금궁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려한 개인 궁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토목공사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각 속주에 가혹한 세금을 매겼고 참다 못한 갈리아와 이베리아 반도 등 제국 곳곳에서 거센 반란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황실을 호위하던 근위대마저 등을 돌리고 원로원이 그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하자 쫓기는 신세가 된 네로는 스스로 생을 끝내는 길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위대한 예술가를 잃는단 말인가. 네로의 쓸쓸한 죽음으로 아우구스투스부터 이어져 온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혈통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핏줄로 이어지던 튼튼한 권력의 끈이 사라지자 제국 외곽에서 막강한 군대를 쥐고 있던 장군들이 비어버린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불과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4명의 황제가 번갈아가며 즉위하고 권좌에서 쫓겨나는 극심한 내전이 벌어졌죠. 로마 사회를 휩쓴 이 혼란을 단숨에 수습하고 최후의 승자가 된 인물은 동방에서 유대인들의 거센 반란을 진압하고 있던 노련한 장군 베스파시아누스였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앞선 황제들과 달리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묵묵히 실력을 인정받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였죠. 그가 새롭게 연 왕조를 우리는 플라비우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몹시 실용적이고 검소했던 베스파시아누스는 오랜 내전과 네로의 사치로 텅 비어버린 국고를 채우기 위해 공중 화장실에서 모은 소변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암모니아가 포함된 소변은 당시 양털에 찌든 기름때를 빼는 세탁용으로
무척 유용하게 쓰였기 때문입니다. 아들 티투스가 이 냄새나는 세금에 대해 부끄럽다며 불평을 들어놓자 그는 갓 거두어들인 금화 하나를 아들의 코앞에 들이밀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돈에서 냄새가 나느냐? 돈에서는 결코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는 전임 황제 네로의 어두운 흔적을 지우고 뿔뿔이 흩어진 민심을 되돌리는 일에도 온 힘을 쏟았습니다. 네로가 황궁 궁전 안에 개인적인 유흥을 위해 만들었던 넓은 인공호수를 흙으로 메워버리고 그 자리에 로마 시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거대한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을 짓기 시작했죠. 이곳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콜로세움입니다. 권력자 한 사람의 쾌락을 위해 쓰이던 땅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준 뜻깊은 건축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티투스가 황제에 올랐을 때 이 장엄한 원형 경기장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티투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에는 이탈리아 남부에 베수비오 화산이 갑작스럽게 폭발하여 휴양도시 폼페이가 뜨거운 화산재에 완전히 파묻히는 비극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사제를 아낌없이 털어 이재민을 돕고 전염병을 막기 위해 헌신하며 로마 시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티투스는 열병에 걸려 불과 2년 남짓한 짧은 통치를 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뒤를 이은 동생 도미티아누스는 제국의 헐거워진 국경을 튼튼하게 다지고 국가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었지만 원로원 의원들을 철저하게 억누르고 자신을 신성시하는 강압적인 통치로 귀족들의 큰 미움을 샀습니다. 결국 도미티아누스 역시 불만을 품은 측근들의 모의에 의해 궁전 안에서 조용히 암살당하며 짧지만 굵은 발자취를 남긴 플라비우스 왕조는 3대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측근들의 모의로 세상을 떠난 후 로마는 자칫 또 다른 내전의 늪으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원로원은 발빠르게 움직여 덕망 높은 노신사 네르바를 황제로 추대했죠. 네르바는 군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베리아 반도 출신의 뛰어난 장군 트라야누스를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황금기, 이른바 오연제 시대의 훌륭한 전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이 연이어 나라를 다스렸던 이 시기에는 핏줄에 얽매이지 않고 제국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인물을 양자로 이적시켜 권력을 물려주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철저한 능력 위주의 후계자 선정은 약 80년 동안 로마를 유례없는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었습니다. 네르바의 뒤를 이은 트라야누스는 이탈리아 본토가 아닌 속주 출신으로 황제에 오른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여 제국의 영토를 역사상 가장 넓게 확장했습니다. 도나우강 너머의 험준한 다키아, 즉 오늘날의 루마니아 지역을 정복하여 막대한 금과 은을 획득했고 동쪽으로는 파르티아 제국을 몰아내며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일대까지 깊숙하게 진출했죠. 속주민들의 복지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그는 원로원으로부터 최고의 황제를 뜻하는 옵티무스 프린켑스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트라야누스는 황제의 신변을 경호하는 근위 대장에게 호위용 칼을 건네주며 이런 묵직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내가 로마를 올바르게 통치한다면 나를 위해 이 칼을 쓰고 만약 내가 잘못 다스린다면 나를 찌르는데 이 칼을 쓰시오. 트라야누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양자인 하드리아누스가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제국의 정책 기조를 영토 확장에서 방어와 안정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관리가 어려운 동방의 영토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제국의 헐거워진 국경을 튼튼하게 다지는데 온 힘을 쏟았죠. 짙은 안개와 거친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브리타니아 북쪽 끝에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117km에 달하는 기나긴 장벽을 쌓은 것도 이때입니다. 이 장벽은 오늘날까지도 하드리아누스 방벽이라 불리며 영국 북부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는 통치 기간의 절반 이상을 수도 로마가 아닌
광활한 제국 곳곳을 직접 순시하며 보냈습니다. 황제가 직접 발로 뛰며 각 지역의 문제점을 살피고 세금 제도를 다듬은 덕분에 로마의 행정체계는 더욱 정교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로마 시내에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웅장한 신전, 판테온 역시 건축의 조예가 깊었던 하드리아누스의 지시로 새롭게 지어진 것입니다. 하드리아누스가 지명한 후계자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시대는 오현제 시대 중에서도 가장 평화롭고 고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선임 황제와 달리 로마와 그 주변에만 머물면서 제국의 재정을 탄탄하게 채우고 법률을 정비했습니다. 큰 전쟁이나 굵직한 반란이 없었기에 로마 시민들은 풍요로운 경제를 바탕으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죠. 자비롭고 온화한 성품 덕분에 그는 원로원과 시민들 모두에게 널리 존경을 받았습니다. 평화로웠던 이 시대의 마지막은 철학자 황제로 잘 알려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장식합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개인적인 부귀영화보다는 굽히지 않는 인내심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스토아 철학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얄궂게도 평화를 사랑했던 이 철학자 황제의 시대에 제국은 커다란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쪽에서는 파르티아 제국이 다시 국경을 넘어왔고 북방에서는 게르만족의 일파인 마르코만니족이 도나우강을 건너 로마 영토를 거세게 침범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평생의 대부분을 차가운 바람이 부는 북방의 군사 캠프에서 머물며 이민족과 끝없는 방어전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방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군단병들을 통해 무서운 전염병이 로마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천연두로 추정되는 이 역병으로 수많은 시민과 군인들이 앓아누웠고 제국의 인구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 경제와 군사력에 뼈아픈 타격을 주었죠. 철학자 황제는 텐트 안에서 촛불을 밝히고 묵묵히 글을 쓰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우리의 삶은 한낮 안개와 같으니 오직 이성을 지키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만이 유일한 피난처이다. 그가 치열한 전장의 막사에서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 남긴 이 철학적 기록들은 명상록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오늘날까지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학자 황제의 시대가 저물고 로마 제국은 그가 낳은 친아들 콩모두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오현제 시대 내내 이어지던 가장 능력 있는 자를 양자로 삼아 권력을 물려주던 훌륭한 전통이 혈연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콩모두스는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책임감이나 철학적인 지혜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국정은 뒷전에 둔 채 검투사 경기에 깊이 빠져들었죠. 스스로 사자 가죽을 뒤집어쓰고 경기장에 나서서 야생동물들을 사냥하며 자신이 그리스 신화 속 영웅 헤라클레스의 화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제의 기행과 사치가 선을 넘자 견디다 못한 측근들은 그를 몰아내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해 그의 통치를 끝내버렸습니다. 콩모두스의 죽음 이후 로마는 다시 한번 혼란스러운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여러 장군이 황제 자리를 두고 다툰 끝에 북아프리카 출신의 강인한 군인 septimius 세베루스가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세베루스는 로마의 평화가 법이나 원로원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군대의 무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단병들의 급여를 대폭 올려주고 군대의 대우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제국을 다스리는 핵심 비결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너희 형제는 서로 뜻을 합치거라. 군인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 외의 다른 자들은 모두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은 이후 로마 제국이 나아갈 어두운 방향을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세베루스의 아들 카라칼라 역시 군대의 환심을 사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카라칼라 시대의 제국 역사상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기 212년 제국 내에 사는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속 주민들을 차별 없이 품어주는 관대한 조치 같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달랐죠. 잦은 전쟁과 군대 유지비로 국고가 바닥나자 로마 시민에게만 거둘 수 있었던 상속세와 해방 노예세를 제국 전체의 사람들에게 거두기 위해 짜낸 궁여지책이었습니다. 이로써 누구나 로마 시민이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로마 시민이라는 이름이 가지던 특별한 가치와 자부심은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베루스 왕조마저 무너진 서기 235년부터 로마 제국은 건국 이래 가장 어둡고 위태로운 시기로 빠져듭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3세기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국경을 지키던 각 지역의 군단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장군을 마음대로 황제로 추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황제가 약속한 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대우가 소홀해지면 어제까지 충성을 맹세했던 병사들이 곧바로 칼을 들어 황제를 내쫓고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죠. 불과 50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26명이 넘는 황제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군인 황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로마의 방어선이 헐거워지자 틈을 노리고 있던 외부의 적들이 매섭게 몰려들었습니다. 북쪽의 라인강과 도나우강 너머에서는 고트족과 알레만니족을 비롯한 여러 게르만 부족이 방벽을 허물고 제국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와 도시들을 약탈했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본토 북부까지 이민족의 발구발에 짓밟히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더 큰 위협은 동쪽에서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오랜 적수였던 파르티아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훨씬 더 호전적이고 강력한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페르시아의 새로운 통치자 샤푸르 1세는 대군을 이끌고 로마의 동방 영토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발레리아누스는 이들을 막기 위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섰지만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페르시아군의 포로로 사로잡히는 전대미문의 치욕을 겪고 맙니다. 로마 제국의 최고 통치자가 적국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은 제국 전체를 절망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말에 오를 때마다 사로잡힌 로마 황제의 등을 발판으로 밟고 올라탔다며 조롱했습니다. 발레리아누스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먼 이국 땅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치와 군사가 흔들리자 경제 역시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군인 황제들은 병사들에게 줄 막대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은화의 값싼 굴이나 납을 잔뜩 섞어 동전의 숫자만 늘려 발행한 것이죠. 그 결과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상승 현상이 덮쳤습니다. 화폐를 믿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다시 원시적인 물물 교환의 시대로 돌아갔고 제국 전역을 촘촘하게 잇던 활발한 무역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기에 전염병까지 다시 겹치면서 인구는 곤두박질 쳤고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넓은 땅들이 버려진 황무지로 변해갔습니다. 황제들은 끊임없이 교체되고 이민족은 사방에서 몰려오며 경제는 완전히 파탄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국 서쪽의 갈리아 지역과 이베리아 반도는 독자적인 제국을 세우며 떨어져 나갔고 동쪽의 시리아 일대 역시 팔미라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하며 로마의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새 조각으로 찢어지고 사방에서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며 무너져가던 제국을 벼랑 끝에서 건져낸 인물은 말단 병사에서 시작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디오클레티아누스였습니다. 그에 앞서 몇몇 유능한 군인 황제들이 갈라진 영토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 데 성공했지만 제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죠. 권력을 쥔 디오클레티아누스는 50년 동안 이어진 혼란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덩치가 이제 한 사람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대해졌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곁에 있던 든든한 동료 장군 막시미아누스에게 서방 영토의 통치를 맡기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더 이상 한 사람의 힘만으로 지켜낼 수는 없소. 국경 곳곳에서 몰려오는 적들을 막아내려면 통치권을 나누어 책임지고 다스려야만 하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을 크게 동쪽과 서쪽으로 반으로 나누고 자신과 막시미아누스가 각각 정제, 즉 으뜸가는 황제가 되어 양쪽을 다스렸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두 사람 밑에 부제, 즉 다음을 잇는 부황제를 한 명씩 두어 총 4명의 통치자가 제국을 사등분하여 다스리는 독특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로마를 안정시킨 사두정치 시스템입니다. 4명의 황제가 각자의 거점 도시에서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굳건히 지키자 사방에서 침략을 일삼던 이민족들도 더 이상 쉽게 영토를 넘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제가 물러나면 부제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이어받도록 규칙을 정해두어 군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황제를 세우고 끌어내리던 끔찍한 권력 투쟁을 미리 막아내려 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황제의 권위를 끌어올리는 일에도 온 힘을 쏟았습니다. 과거 아우구스투스 시절부터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첫 번째 시민이라 부르며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인 척 행동하는 전통이 있었죠. 그런데 그는 이런 친근함이 오히려 병사들이 황제를 쉽게 보고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미누스, 즉 절대적인 주군이라 부르게 하고 동방의 군주들처럼 화려한 보석과 비단으로 몸을 치장했습니다. 황제 앞에 나서는 모든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황제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어야만 했습니다. 시민과 동등했던 로마의 통치자는 이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훌륭하게 제국을 다스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권력의 절정에서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이 세운 사두정치의 원칙이 잘 굴러가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양배추를 키우며 여생을 보내던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은 통치자들이 다시 권력을 두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하자 몹시 씁쓸해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정교하게 짜인 제도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4명의 통치자들은 서로 더 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고 로마 제국은 다시 거센 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치열한 내전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인물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서방의 통치권을 두고 경쟁자 막센티우스와 맞붙은 콘스탄티누스는 수도 로마의 성벽 밖 밀비우스 다리에서 운명을 건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 밤 콘스탄티누스는 하늘에서 빛나는 십자가 모양과 함께 깊은 울림을 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이 표적으로 승리하리라.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한 그는 병사들의 방패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문양을 큼지막하게 그려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전투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며 로마 시내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죠. 이 승리 직후인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역사적인 문서를 발표합니다. 수백 년 동안 로마 제국 내에서 끔찍한 탄압과 핍박을 받아오던 기독교를 마침내 합법적인 종교로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어두운 지하 묘지인 카타콤베에 숨어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국 곳곳에 웅장한 교회가 세워졌고 기독교는 로마 사회의 중심부로 빠르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경쟁자마저 물리치고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절대 권력자가 된 콘스탄티누스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제국의 심장이었던 수도를 로마에서 동방의 다른 도시로 완전히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로마 제국의 상징이었던 도시 로마는 제국의 영토가 동쪽으로 크게 넓어지면서 지리적으로 너무 서쪽에 치우쳐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국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적들, 즉 북쪽 도나우강 너머의 게르만족과
동쪽의 페르시아를 견제하기에는 군사적으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죠. 무엇보다 경제의 중심이 이미 부유한 상업 도시들이 몰려있는 동방 지역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수도로 낙점한 곳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좁은 해협에 자리 잡은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 비잔티움이었습니다. 오늘날 티르키예의 이스탄불인 이곳은 흑해와 지중해의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경제적 요충지였습니다. 삼면이 깊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 면만 육지와 맞닿아 있어서 튼튼한 성벽만 쌓으면 적의 침략을 쉽게 막아낼 수 있는 천혜의 요새이기도 했죠. 서기 330년 콘스탄티누스는 이 도시를 새로운 로마라는 뜻의 노바 로마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벌였습니다. 화려한 궁전과 거대한 전차 경기장, 넓은 광장이 세워졌고 제국 전역에서 수많은 예술품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 위대한 통치자의 이름을 따서 이 새롭고 눈부신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 즉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황제와 원로원, 그리고 제국의 주요 관청들이 모두 동쪽에 새로운 수도로 이주하면서 지중해 세계의 중심축은 이제 도시 로마를 떠나 동방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중심지였던 서방 영토는 점차 정치적, 군사적으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제국의 국경 밖에서는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4세기 후반, 아시아의 넓은 초원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훈족이 서쪽으로 거침없이 밀려왔습니다.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기술이 뛰어났던 이들은 유럽 동부에 살던 게르만족을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트족은 살 길을 찾아 짐을 꾸려 로마의 방어선인 도나우강을 건너 도망쳐왔습니다. 당시 동방을 다스리던 황제 발렌스는 이 난민들을 제국 영토 안으로 받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경지대에 부패한 로마 관리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고트족에게 식량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거나 빵을 주는 대신 아이들을 하인으로 넘기라는 식의 비인간적인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오랜 차별과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고트족은 무기를 들고 거세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서기 378년 하드리아노폴리스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로마 정규군은 이민족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황제 발렌스마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이후 테오도시우스 1세가 황제에 올라 게르만족과 타협하며 잠시 흔들리는 제국을 수습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로마의 유일한 국교로 정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서기 395년, 제국은 두 아들에게 나뉘어 상속되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영원히 갈라지게 됩니다. 찢어진 제국의 서방 영토는 군사력과 재정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서로마 제국의 쇠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서고트족의 지도자 알라리크입니다. 그는 정착할 땅과 식량을 요구하며 이탈리아 본토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서로마 황제는 이탈리아 북부의 늪지대로 둘러싸인 안전한 도시 라벤나로 도망쳐 숨어버렸고 방치된 수도 로마는 적들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서기 410년 한때 세계의 심장이었던 로마의 굳건한 성문이 이민족 앞에 허무하게 열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사흘 동안 도시 곳곳을 돌며 값진 물건들을 남김없이 챙겨갔습니다. 기원전 갈리아인들의 침입 이후 무려 800년 만에 처음으로 적에게 도심을 내어준 이 사건은 로마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먼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성직자 히에로니무스는 슬픔에 잠겨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했던 도시가 이제 무너졌구나. 로마가 쓰러진다면 대체 이 세상 어느 곳이 굳건할 수 있단 말인가. 빗장이 한 번 풀리자 서로마 영토 안으로 수많은 게르만 부족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훈족에 밀려 이동을 시작한 게르만족들은 라인강을 건너 갈리아 지역과 이베리아 반도를 차례대로 휩쓸었습니다. 그중 반달족은 북아프리카의 비옥한 곡창지대를 통째로 집어삼켰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이탈리아 반도를 짓밟았습니다. 게다가 훈족의 왕 아틸라는 갈리아 지역을 공격한 뒤 이탈리아 북부까지 내려와 숨통을 조여왔죠. 이 시기 교황 네오 1세가 직접 나서 아틸라를 설득해 간신히 군대를 돌려보내기도 했지만 서로마 제국의 국력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5세기 중반에 이르러 서로마 황제들은 도나우강 너머에서 온 게르만족 용병대장들의 꼭두각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정치적 실권과 군대의 통수권은 이미 이민족 사령관들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죠. 서기 476년 게르만족 용병대장인 오도아케르는 자신들의 이탈리아 내 토지 분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옥자에 앉아있던 16살의 어린 소년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소년 황제의 이름은 로마를 처음 세운 로물루스와 제정을 처음 연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모두 합친 형태였습니다. 소년 황제를 남부의 외딴 성으로 쫓아낸 오도아케르는 자신을 새로운 황제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마 황제들이 사용하던 자줏빛 망토와 화려한 제국 상징물들을 챙겨 동로마 제국의 황제 제논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분명한 뜻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서방에는 더 이상 우리만의 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폐하 한 분이면 이 온 제국을 다스리기에 충분합니다. 부디 저에게 이탈리아를 다스릴 권한만을 내려주십시오. 이 짧고 무미건조한 메시지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중해 세계를 호령하던 서로마 제국에 내려진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습니다. 동방의 황제는 오도아케르의 요구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고 서방을 다스리던 로마의 통치 체제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화려했던 대리석 신전들은 점차 무성한 덩굴에 뒤덮였고 잘 닦인 가도 위로는 붉은 방패를 든 로마의 군단병 대신 각지에서 온 이민족들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의 제국이 게르만족의 발구발에 허물어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히 퇴장한 뒤에도 동방으로 중심을 옮긴 로마 제국은 끄떡없이 살아남았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동방의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이라 부르며 구별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옛 이름인 비잔티온에서 따온 명칭이죠. 그러나 정작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제국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로마인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튼튼한 성벽과 지중해 무역을 통해 쌓아올린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서로마가 무너진 후에도 무려 1000년 가까운 세월을 더 버텨냅니다. 이 동방의 로마 제국이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며 가장 찬란하게 타올랐던 시기는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입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삼촌을 따라 권력의 중심에 선 그는 몹시 부지런한 통치자였습니다. 밤 늦게까지 불을 펴놓고 국정을 돌보았기에 잠들지 않는 황제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확고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게르만족에게 빼앗긴 서방의 옛 영토를 되찾고 갈라진 로마 제국을 하나로 온전하게 통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대한 꿈을 펼치기도 전에 황제는 수도 내부에서 터져나온 뜻밖의 폭동에 직면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전차 경기장에서는 청색당과 녹색당이라는 두 응원 무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스포츠 팬을 넘어 막강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세금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두 무리가 손을 잡고 황제를 몰아내기 위해 니카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궁전 앞까지 밀려오자 겁에 질린 유스티니아누스는 배를 타고 도망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한 사람이 황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아내
테오도라 황후였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인 전차 경기장의 동물 조련사 딸로 태어나 배우로 활동했던 그녀는 굳센 의지와 비상한 결단력을 지닌 여인이었죠. 짐을 싸는 남편과 신하들을 향해 테오도라는 단호하고도 매서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황제시여, 원하신다면 지금 배를 타고 안전하게 도망치실 수 있습니다. 저기 바다가 있고 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남겠습니다. 옥자에서 도망친 황제로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기를 택하겠습니다. 제게 이 자줏빛 황포는 가장 고귀한 수위입니다. 아내의 굽히지 않는 용기에 부끄러움을 느낀 황제는 도망치려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임하던 젊은 장군 벨리사리우스를 불러들여 반란을 철저하게 진압하게 했죠. 폭동을 수습하고 황권을 굳건히 다진 유스티니아누스는 자신의 굳어진 권위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불타버린 성당의 자리에 전례 없이 웅장한 건축물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돔 지붕으로 유명한 성 소피아 대성당, 즉 성스러운 지혜를 뜻하는 대성당입니다. 완성된 성당에 처음 들어선 황제는 제단으로 걸어가며 옛 이스라엘의 현명한 왕을 떠올리며 감격에 차서 외쳤습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넘어섰노라. 내부를 단단히 다진 유스티니아누스는 이제 오랜 꿈이었던 옛 로마 영토의 수복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반란 진압에서 공을 세운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먼저 아프리카 북부를 향했습니다. 뛰어난 전술가였던 벨리사리우스는 적은 병력으로도 신출기몰한 작전을 펼치며 불과 1년 만에 반달족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북아프리카의 넓은 곡창지대를 로마의 품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승리의 기세를 모은 로마군은 곧바로 바다를 건너 옛 제국의 심장, 이탈리아 본토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동구트족과의 치열한 전쟁은 장장 20년에 걸쳐 지루하게 이어졌죠. 수많은 도시가 포위와 굶주림을 반복하며 잿더미로 변해갔지만 끈질긴 공방 끝에 로마군은 동구트 왕국을 굴복시킵니다. 인내의 시간 끝에 황제는 이탈리아 반도와 옛 수도 로마 시내를 되찾았고 나아가 이베리아 반도의 남부 해안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아프리카를 손에 넣으면서 지중해는 오랜만에 다시 로마인들의 평화로운 내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군사적인 성과 외에도 그는 오늘날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 중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1000년 가까이 쌓여온 로마의 복잡한 법률과 칙령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집대성한 것입니다. 방대한 법률 문헌들을 깔끔하게 다듬어 하나로 묶어낸 이 로마법 대전은 유럽 여러 나라의 법과 제도가 세워지는 튼튼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빛나는 영광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도 함께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계속된 정복전쟁과 성 소피아 대성당 같은 대규모 건축 사업은 제국의 재정을 바닥까지 긁어모으게 만들었죠. 게다가 이탈리아 반도는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 농경지가 파괴되고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예전의 활기를 잃고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복한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군대와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야만 했고 이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무거운 세금 굴레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제국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크나큰 재앙이 덮쳐왔습니다. 6세기 중반 이집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지중해의 무역선을 타고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와 제국 전역으로 무섭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쥐와 벼룩을 통해 전염되는 이 섬페스트를 사람들은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병이 휩쓸고 지나가며 제국 인구의 상당수가 숨을 거두었고 길거리에는 시신을 수습할 사람조차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황제 본인도 역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밭을 갈고 세금을 낼 백성들이 사라지자 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꺾이고 말았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절에 빛나던 영광은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며 서서히 저물어 갔습니다. 15세기에 이르러 제국의 영토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와 그 주변의 작은 지역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죠. 한때 지중해 전체를 호령하던 거대한 로마 제국이 이제는 하나의 작은 도시국가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반면 바다 건너 아나톨리아 반도, 즉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서는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무서운 기세로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1451년 오스만 제국의 새로운 술탄으로 20살의 젊은 메흐메트 2세가 즉위합니다. 그는 야심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단 한 곳,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에게 함락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역사적인 도시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이슬람 제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1453년의 화창한 봄날, 메흐메트 2세는 1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벽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바다에는 수백 척의 오스만 전함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었죠. 반면 도시를 지키는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에게 남은 병력은 외국에서 온 용병들을 모두 끌어모아도 7천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병력 차이였지만 로마인들은 쉽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테오도시우스 성벽 덕분이었죠. 이 성벽은 삼중으로 두껍고 높게 지어져 있었고 그 앞에는 해자까지 파여 있어 과거 수많은 이민족의 공격을 끄떡없이 튕겨낸 자랑스러운 방어선이었습니다. 황제와 시민들은 성벽 위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적들의 공격을 끈질기게 막아냈습니다. 성벽이 쉽게 뚫리지 않자 메흐메트 2세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우르반이라는 헝가리 출신의 대포 기술자를 고용하여 길이가 무려 8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청동 대포를 만들게 했습니다. 불꽃이 튀며 굉음과 함께 날아간 무거운 돌덩이들이 튼튼한 성벽을 쉴 새 없이 두드렸습니다. 육중한 돌이 부딪힐 때마다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지만 로마의 수비대와 시민들은 흙과 나무, 심지어 양털까지 뭉쳐서 무너진 틈을 필사적으로 메우며 틈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다 쪽의 상황도 오스만 제국에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북쪽의 좁은 바다인 금강만 입구에는 두껍고 커다란 철사슬이 길게 쳐져 있었습니다. 이 쇠사슬에 막혀 오스만 제국의 함대는 도시의 방어선 안쪽으로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없었죠. 전황이 길어지자 메흐메트 2세는 역사상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하고 놀라운 작전을 실행에 옮깁니다. 바다를 가로막은 철사슬을 부수는 대신 그 옆에 있는 가파른 갈라타 언덕 위로 배를 끌어올려 산을 넘은 뒤 반대편 바다로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수많은 오스만 병사들이 동원되어 가파른 언덕길에 통나무를 촘촘히 깔고 미끄러지기 쉽도록 동물의 기름을 듬뿍 칠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을 틈타 70척이 넘는 전함들이 밧줄에 묶인 채 산 위로 끌려 올라갔고 언덕을 넘어 금강만 안쪽 바다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아침이 밝아 자신들의 등 뒤 바다에 진을 친 수많은 적의 함대를 발견한 콘스탄티노폴리스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방어해야 할 성벽이 2배로 늘어나 버린 셈이었습니다. 2달 가까이 이어진 혹독한 포위 공격으로 성벽 안의 식량과 무기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쓰러졌고 더 이상 무너진 성벽을 고칠 재료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1453년 5월 29일 동투기 전 마침내 오스만 제국의 쉴 새 없는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온 대지를 뒤흔들었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적들의 공격에 파손된 성벽의 틈새가 뚫리고 말았습니다. 그 좁은 틈으로 이슬람 군대들이 거침없이 밀려 들어오며 방어선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곁에 남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시는 쓰러지는데 황제인 나만 살아남을 수는 없다. 나는 나와 함께 죽을 자들을 향해 가겠다. 그는 눈부시게 빛나던 황제의 망토와 자신을 상징하는 모든 화려한 장신구들을 미련 없이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평범한 로마의 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칼을 굳게 쥐고 쏟아져 들어오는 적진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세상에 남긴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도시를 지키던 7,000명의 수비대 역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굳건했던 성벽이 무너지며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결국 메흐메트 2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성 소피아 대성당의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내려가고 이슬람을 상징하는 초승달이 높이 걸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든든한 방패였던 이 도시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화려한 수도인 이스탄불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중간 지점 테베레 강가의 작은 언덕에서 쌍둥이 형제의 손에 세워졌던 수수한 촌락은 지중해 전체를 호령하는 웅장한 제국을 거쳐 이곳 동방의 끝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왕정과 공화정 그리고 제정이라는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인류의 문명과 법, 제도의 기초를 닦았던 로마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벽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무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쉼없이 흘러온 로마의 역사는 그렇게 세계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하게 되었습니다.